다들 빨리 움직이라우! 그날 밤 23명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 날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침실에서 한정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일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북한팀 과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초등학생 딸아이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아내가 내일 아침 도시락을 싸려고 미리 준비해둔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정우는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고 딸아이의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20해 동안 정보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경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는 잠결에 눈을 뜨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중국 선양에 배치된 정보원의 비상 연락망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한정우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즉시 보고 드려야 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선양의 정보원 김상훈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족 출신으로 10여 년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재 문을 닫고 난 뒤 한정우는 책장 뒤에 숨겨둔 암호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김상훈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연구팀 7명이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정우는 노트북을 켜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북한에서 핵연구원이 실종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숙청이었고 때로는 탈북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함께 사라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몇 명이나 되는가? 총 23명입니다. 연구원 7명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까지 포함해서요. 어제 오후부터 평양과 영변 지역에서 동시에 연락이 끊겼고 북측 보위부도 발칵 뒤집혀서 지금 국경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한정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3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정보망을 완벽하게 피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북측의 움직임은 어떤가? 보위부 특수부대가 압록강 일대에 배치됐습니다. 중국 공안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북측도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탈북 시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경로를 예측하고 추격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한정우는 20년 동안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며 수많은 사건을 겪어왔습니다. 탈북자들의 경로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3명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작전이었습니다.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겠나? 이미 확보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해서 전송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정우의 노트북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이름과 나이, 전공 분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핵물리학이나 우라늄 농축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한정우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빼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는 상당한 자원과 조직력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김 선생,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나? 중국 쪽이나 제3국 인물들 말일세. 그게 바로 제가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한 달 전쯤 선양 지역에서 중동계로 보이는 남자들이 조선족 브로커들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탈북 루트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정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동 국가가 북한 핵 기술자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즉시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네. 현장에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게.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화를 끄는 한정우는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상황 보고가 채워져 갔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보고서 작성을 마친 한정우는 암호화 메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23명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진 모습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그들을 데려간 걸까요? 한정우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6시 한정우는 서둘러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딸아이의 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으며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청와대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받은 보고 내용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미 비상 분위기였습니다. 한정우가 도착했을 때 안보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회의실 앞에는 여러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보, 국방부 정책실장, 통일부 차관, 그리고 정보기관 관계자들까지 총집결한 상태였습니다. 한정우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한 과장, 준비됐나?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태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차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예, 차장님. 중국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최신 정보까지 모두 반영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네. 북한 핵 연구진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차장은 한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정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타원형 회의 테이블 상석에는 국가안보실장 정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정 실장은 군 출신으로 강직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자, 모두 착석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고 모든 시선이 한정우에게 집중됐습니다. 한정우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작성한 보고서가 띄워졌습니다. 국가정보원 북한팀 한정우 과장입니다. 어젯밤 새벽 3시경 중국 선양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정우는 화면을 넘기며 실종자 명단을 띄웠습니다. 23명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가족관계도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소속 연구원 7명이 가족과 함께 실종됐습니다. 실종 시점은 어제 오후로 추정되며 현재 북한 보위부가 총력을 기울여 이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과장. 북한 당국도 이들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압록강 일대를 전면 봉쇄했지만 아직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정우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의 위성 사진과 보위부의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사라진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탈북 경로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 정보망을 완벽하게 우회했고 중국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적인 탈출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납치? 현재로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 달 전 선양 지역에서 중동계 인물들이 조선족 브로커들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인원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루트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수 안보실장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중동 국가가 북한 핵 기술자들을 빼내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인가? 아직 확증은 없습니다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 기술에 관심을 보여왔고 국제 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협력이 어려워지자 비공식 루트를 모색해왔습니다. 외교부 차관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IAEA와 UN 안보리에 즉각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실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공개하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 전체가 요동칠 수 있어. 우선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정우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종된 연구원들의 전문 분야가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라늄 농축과 핵탄두 소형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중동 국가로 넘어간다면 해당 국가의 핵개발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최고 기밀로 분류합니다. 비상 TF팀을 즉시 구성하고 한 과장이 팀장을 맡으시오.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에서 각각 인력을 차출해서 전담팀을 꾸리도록 하십시오. 한정우는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CIA와 모사드에도 비공식적으로 정보 공유를 요청하시오. 이들도 이 사안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조심하시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소.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정우는 자료를 정리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TF팀장이라는 직책은 영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과장, 정 실장이 회의실에 남아 한정우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정 실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소. 자네가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소. 준비가 되어 있나? 한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고 있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오. 청와대도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자네를 보호해 줄 수 없을지 모르오. 신중하게 움직이되 진실을 밝혀내는데 주저하지 마시오. 한정우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아침 햇살이 도시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3명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사라졌고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중국 선양의 김상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중동계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라. 어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마라. 메시지를 보낸 후 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우가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국정원 지하작전실에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북중 접경 지역의 실시간 위성사진과 각종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교대로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모든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한정우의 암호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중국 선양의 김상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 공안이 압록강 인근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한정우는 즉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팀원들도 그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긴장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나? 네, 북한 보위부 소속 요원들입니다. 계급장으로 봐서는 중위급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공안이 신원 확인을 위해 북한 측과 접촉했고 평양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우는 작전실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대형 지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압록강 유역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는 발견 지점을 빨간 핀으로 표시했습니다. 정확한 발견 위치는 어디인가? 단둥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강변의 갈대밭에 숨겨져 있었는데 현지 어부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파악됐나? 김상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과장님. 총상이 아닙니다. 중국공안 법의학팀의 초기 소견으로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독살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탈북 사건이나 밀수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즉시 팀원 중 한 명인 화학 전문가 박수진 연구관을 불렀습니다. 박 연구관, 김정보원과 직접 통화해서 독극물 종류를 파악해보게. 가능하면 부검 보고서 사본이라도 입수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수진이 재빠르게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정우는 다시 김상훈에게 물었습니다. 현장 사진을 확보할 수 있겠나? 이미 확보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해서 전송하겠습니다. 잠시 후 작전실 메인 스크린에 현장 사진들이 하나씩 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 변의 을씨년스러운 갈대밭, 그리고 그 사이에 누워있는 두 구의 시신.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신들은 북한군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표정을 보십시오. 박수진 연구관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안면 근육이 극도로 경련을 일으킨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신경작용제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정우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건 현장을 봐왔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나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VX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진이 중국 공안의 예비 부검 보고서를 확인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 독성을 가진 물질을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급 정보기관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자원을 가진 세력이어야 합니다. 한정우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핵기술자 7명과 그 가족들이 실종되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독살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강력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젊은 분석관 최진우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봤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진우는 화면에 시간대별 위성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날 밤부터 사흘 동안 이 지역에서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차량은 아닙니다. 크기로 봐서는 소형 트럭이나 밴으로 보입니다. 한정우는 화면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희미하게 찍힌 위성사진이었지만 분명 여러 대의 차량이 야간에 이동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나? 일부는 가능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고 단둥 시내를 거쳐 선양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청와대 정민수 안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는 작전실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한정우입니다.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말해보게. 압록강 인근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독극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VX 계열 신경작용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 실장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일반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는 뜻이군. 그렇습니다. 국가급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성사진 분석 결과 사건 당일 밤 여러 대의 차량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종자들을 이동시킨 차량일 가능성이 있나? 높습니다. 현재 선양 지역에서 해당 차량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네. 계속 추적하게. 그리고 한 과장,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보게.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라면 베이징이나 선양에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작전실로 돌아온 한정우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분석관, 차량 추적을 최우선으로 하게. 선양 시내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김정보원과 협의하게. 알겠습니다. 박 연구관, 독극물 종류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보고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근 VX 계열 물질이 거래된 정황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게. 네, 과장님. 한정우는 다시 대형 지도 앞에 섰습니다. 압록강에서 발견된 시신, 실종된 23명의 사람들, 그리고 중동에서 온 수상한 인물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윤곽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는 작전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압록강 시신 현장의 사진들이 계속 떠 있었고 그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을 제거할 정도의 조직이라면 그들은 이미 상당히 먼 곳까지 실종자들을 이동시켰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적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묻힐 것입니다.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사흘 후 한정우는 인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무역상담원 신분이었고 여권에 찍힌 이름도 가명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작전실에서 위성사진과 보고서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을 경유해 선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한정우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번화가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고 CCTV가 많지 않아 움직임을 감추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후 그는 암호화된 메신저로 김상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양에 도착했네. 내일 만날 수 있겠나?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정오에 조선족 거리의 명동 냉면집에서 만나시죠. 제가 아는 브로커를 데려오겠습니다. 한정우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정보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고 내일 만날 브로커가 과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정오, 한정우는 선양 조선족 거리의 명동 냉면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간판과 허름한 외관을 가진 식당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냉면 육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가게 안쪽 구석 자리에 김상훈이 다른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쪽입니다. 김상훈이 손을 들어 한정우를 불렀습니다. 한정우는 주변을 살피며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김상훈 옆에 앉아 있는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한정우를 보는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최만식 선생입니다.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한정우는 최만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정우입니다. 최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악수하는 힘에서 오랜 세월 어려운 일을 해온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십시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김상훈이 주인에게 냉면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한정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님, 김 선생에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이상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왔다고요. 최만식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5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당구장에서 누군가 저를 찾더군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동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 생김새나 억양으로 봐서 아랍권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3명이었는데 1명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고 나머지 2명은 통역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최만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특별한 일을 의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에서 사람들을 빼내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그것도 여러 가족을 동시에 이동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정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말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명 이상이라고 했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전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동시킬 수 있는 루트를 원했습니다. 최만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그가 무언가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즉시 거절했습니다. 최만식은 물컵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일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안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지원이 아니라 뭔가 큰 작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까? 이 지역에 브로커가 한둘이 아닐 텐데요. 김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최 선생은 이 지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신뢰받는 분입니다. 아마 그들도 철저히 조사한 후에 접근했을 겁니다. 최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공시킨 사례들까지 파악하고 있더군요. 전문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절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금액을 올려 다시 제안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고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정우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특징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이나 키, 옷차림 같은 것 말입니다. 최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어를 하던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옷은 평범한 정장이었지만 품질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머지 2명은 3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였고 한 명은 턱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묵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요? 그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연락하겠다며 명함을 주고 갔는데 그 명함은 제가 바로 버렸습니다. 관련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정우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최만식의 선택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그들이 다른 브로커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만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공했을 겁니다. 이 지역에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혹시 누구일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둥 쪽에 러시아 마피아와 연결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라면 이런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냉면을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주인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냉면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한정우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최만식이 말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게 되면 김 선생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고 있다면 그들도 당신을 알아차릴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한정우는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일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냉면집을 나선 한정우는 선양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동 사람들, 러시아 마피아, 그리고 사라진 23명의 북한 사람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흐릿했습니다. 한정우는 호텔로 돌아와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만식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제정보망을 활용해야 할 때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 러시아 마피아의 연결고리, 그리고 북한 핵 기술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과 협력이 필수였습니다. 한정우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열고 CIA 동북아시아 담당 부국장 제임스 톰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톰슨은 10년 전 북한 핵시설 관련 공동작전을 진행하며 알게 된 인물이었고 그 이후로도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온 사이였습니다. 제임스, 긴급한 사안이 있어 연락한다. 북한 영변핵 연구팀 7명이 가족과 함께 실종됐다. 중동 세력의 개입 정황이 있다.
당신 쪽에서 파악한 정보가 있는가? 메시지를 보낸 후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선양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메신저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한정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독자적으로 처리 중이다. 당신의 개입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한정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톰슨의 답변은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정보라도 공유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CIA가 이 사건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었고 어쩌면 그들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정우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우리는 10년 동안 협력해왔다. 최소한 기본적인 정보라도 공유할 수 없는가? 이것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톰슨의 답변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불가능하다. 이것은 워싱턴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 한정우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CIA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북한과 중동 국가 간의 거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중동 정책이나 이란 핵 협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모사드의 연락책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중동 지역의 핵 확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었고 만약 북한 핵 기술자들이 이란으로 향했다면 그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론, 한정우다. 북한 핵 전문가들이 중동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 당신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아론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자동 응답만 들렸습니다. 모사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한정우는 호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CIA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모사드는 연락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이미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서 한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것. 둘째,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위험해서 동맹국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 한정우는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의 TF팀에 암호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수진 연구관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선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브로커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었네. 중동계 인물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활동했고 대규모 탈북 루트를 물색했다는 것이 확인됐네. 그건 중요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네. CIA와 모사드가 정보 공유를 거부했네. 톰슨은 아예 손을 떼라고 했고 모사드는 연락을 끊어버렸네. 전화 너머로 박수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네. 미국도 이스라엘도 믿을 수 없게 됐네. 청와대에는 보고했나? 네, 정 실장님께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실장님도 국제정보망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연구관, 독자적으로 추적을 계속하게. 위성사진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을 더 강화하게.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 조직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게. 단둥 지역에 러시아와 연결된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말해보게. 압록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독극물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VX 계열이 맞는데 제조 방식이 특이합니다. 러시아제도 아니고 북한제도 아닙니다. 중동에서 개발된 변종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제라고? 네, 화학구조 분석 결과 이란이나 시리아에서 개발된 신경작용제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은 중동 국가의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정우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이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동계 인물들의 접촉, 중동제 독극물, 그리고 CIA와 모사드의 침묵. 이란은 오래전부터 북한과 비밀리에 협력해왔고 핵기술 이전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박 연구관, 이란 정보부의 최근 활동에 대해 조사해보게. 특히 해외 공작과 관련된 부서 말일세. 이미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보부 사나 쿠두스군이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계속 파고들게. 나는 여기서 더 조사한 후에 베이징으로 이동하겠네. 혹시 중국 공안 쪽에서 협조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네. 전화를 끄는 한정우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이란 정보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두스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특수부대로 해외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동 전역에서 활동해왔고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이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고 양국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중국 영토를 이용해 북한 기술자들을 빼돌렸다면 중국 당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쩌면 묵인하거나 심지어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마피아, 그리고 침묵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거대한 국제적 음모의 한가운데에 그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한정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만들고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중동계 남자들이 최만식을 접촉한 날짜, 북한 기술자들이 실종된 날짜, 보위부 요원들이 독살당한 날짜, 모든 사건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한정우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3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 정부는 과연 이 사건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한정우는 다시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선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베이징으로 이동해 더 높은 차원의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 공안 고위층과도 접촉해야 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호텔을 체크아웃하며 로비의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설령 혼자라도. 한정우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김상훈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압록강 하류 지역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즉시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김상훈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압록강 하류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즐비한 산업단지였는데 대부분은 문을 닫고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김상훈은 그중 한 폐공장 앞에서 한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쪽입니다. 김상훈은 한정우를 폐공장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폐유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고 바닥에는 각종 쓰레기와 폐자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 10년 전까지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후 방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김상훈은 손전등을 켜고 공장 내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한정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이 최근에 머물렀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발자국, 벽에 기대어 놓인 생수병, 그리고 구석에 쌓인 담배꽁초들. 여기서 누군가 며칠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현지 주민의 제보로 알게 됐는데 일주일 전쯤 밤마다 이 공장에 차량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한정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자국들이 여러 방향으로 나 있었고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성인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와 아이들의 발자국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여기 있었군. 가족 단위로 이동한 흔적이 분명해. 김상훈이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과장님, 저기를 보십시오. 한정우가 다가가 보니 벽 모퉁이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는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었고 잉크가 번진 것으로 봐서 최근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페르시아어야. 내가 읽을 수는 없지만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의뢰해야겠네. 한정우는 휴대전화로 쪽지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비닐봉지에 넣어 주머니에 보관했습니다. 김상훈이 다른 쪽을 뒤지다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것도 있습니다. 한정우가 다가가 보니 러시아제 위성전화 심카드였습니다. 작고 얇은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위성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확보하게 서울로 보내서 분석하도록 하지. 한정우는 공장 내부를 더 샅샅이 뒤졌습니다. 1시간 정도 수색한 끝에 몇 가지 추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제 담배 한 갑, 중국 위안화 지폐 몇 장, 그리고 아이용 과자 봉지. 이 모든 것들이 북한 가족들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 현지 주민이 목격한 차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나? 이미 확인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대형 밴 서너 대가 밤마다 왔다고 합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차량 색상은 검은색과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그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장에서 도로까지는 약 200m 거리였고 차량이 접근하기에 적당한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임시 대기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여기서 며칠간 숨겨두고 다음 이동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한정우는 휴대전화로 지도를 열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단둥이었고 단둥에서는 기차나 비행기로 중국 내륙 깊숙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선양이나 베이징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네. 그곳에서 다시 서쪽으로 향했을 거야. 파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으로 가는 루트 말일세. 김상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만약 그들이 이미 중동에 도착했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네. 이런 규모의 인원을 이동시키려면 여러 단계의 경유지를 거쳐야 해. 각 단계마다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네. 우리가 그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내면 되는 거야. 한정우는 다시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벽면과 천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 한쪽 구석, 낡은 책상 밑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손으로 급하게 쓴 메모였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한글이었고 내용을 읽는 순간 한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치 경유, 테헤란 도착, 가족들 안전 확인됨, 2단계 이동 준비. 한정우는 종이를 들고 김상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게. 이란이야. 그들은 파키스탄 카라치를 거쳐 이란 테헤란으로 갔어. 김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란이 북한 기술자들을 빼내간 겁니까? 그렇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란 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고 러시아 마피아와 중국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동시켰어. 한정우는 메모를 사진으로 찍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의 TF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수진 연구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입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네. 압록강 인근 폐공장에서 페르시아어 메모와 이동 경로가 적힌 한글 메모를 찾았네. 그들은 카라치를 경유해서 테헤란으로 갔어. 전화 너머로 박수진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헤란이라면 이란의 수도입니다. 이것은 이란 정부 차원의 작전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네. 지금 즉시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올리게. 그리고 카라치와 테헤란을 연결하는 항공편과 육로를 모두 조사하게. 언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추적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핵 확산 행위입니다. 한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한 외교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정부가 결정할 일이네.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까지만 하면 되네. 정치적 판단은 위에서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정우는 폐공장을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네. 이란까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 이 작전에 관여한 사람들을 더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단둥과 베이징에서 조사를 계속하겠네.
전화를 끄는 한정우는 김상훈과 함께 공장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멀리서 압록강이 유유히 흐르는 것이 보였고 강 건너편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정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강을 건너 23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란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한정우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제적인 핵 확산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김 선생, 이 공장 주변을 계속 감시하게. 혹시 관련자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한정우는 택시를 타고 단둥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란과 북한,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쓰인 쪽지, 위성전화 심카드, 그리고 한글 메모. 이 작은 증거들이 국제사회를 뒤흔들 폭탄이 될 것입니다. 단둥 시내에 도착한 한정우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정리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유엔에도 제출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될 것입니다. 한정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타이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문서였습니다. 사흘 후 한정우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곧바로 국정원 본부로 향했고 그곳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청와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압록강 폐공장에서 발견한 페르시아어 메모, 위성전화 심카드 분석 결과, 그리고 이란으로 향하는 이동 경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정우는 다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안보실장 정민수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까지 참석한 확대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대형 스크린에 조사 결과를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연구원 7명과 그 가족들은 이란 정보부의 조직적인 작전에 의해 테헤란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한정우는 화면을 넘기며 압록강 폐공장에서 발견한 메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이동 지시서와 한글로 작성된 경유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카라치를 거쳐 테헤란으로 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독극물은 중동에서 제조된 VX 계열 신경작용제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북한은 보위부를 총동원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이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민수 안보실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한 과장의 조사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즉시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핵 확산 행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도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달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비핵화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시점에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모든 대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핵 기술자들이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국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것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두 장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민수 안보실장은 잠시 침묵하며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자리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진실보다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외교부 장관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핵 개발을 방치하자는 말입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CIA와 모사드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했을 때 그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 실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복잡하고 이란 핵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묻으려 한다는 말이군요. 정 실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분간 기밀로 유지합니다. 한 과장, 수집한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 조사는 중단하시오. TF팀도 해산합니다. 한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실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들을 그냥 묻어버린다는 겁니까? 한 과장, 이것은 명령입니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23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란 어딘가에서 핵무기 개발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과장, 당신은 정보원입니다. 정치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까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국가 안보보다 남북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우는 짧게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조사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실을 추적해야 할까요? 그는 국정원 청사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북한 핵 기술자들이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중동의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자 중동 전문가인 박민재였습니다.
박민재는 10년 전 이란 핵시설 감시 작전 중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물러난 인물이었지만 여전히 중동 지역의 정보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형, 나야. 만날 수 있겠나? 정우야,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안 좋은데. 급한 일이야. 오늘 저녁에 만나자. 홍대 쪽 우리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알았다. 7시에 보자. 전화를 끊은 한정우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딸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현관으로 달려와 한정우를 반겼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요. 한정우는 딸아이를 안아 올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우리 공주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아빠 그림 그렸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나와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함께 살며 남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한정우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청와대는 조사 중단을 명령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3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핵무기가 언젠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외장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클라우드에도 복사본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정보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녁 7시 한정우는 홍대의 작은 술집에서 박민재를 만났습니다. 박민재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10년 전 작전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한정우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큰 결심을 하려고 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혼자 움직이려고. 박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한정우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박민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기술자들의 실종, 이란으로의 이동, 그리고 청와대의 은폐 지시까지. 박민재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진지하게 한정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려고? 형이 가진 이란 정보망을 이용하고 싶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구출하고 싶어? 박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건 내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는 일이야. 아니, 경력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박민재는 술잔을 비우고 한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동시에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었고 진실을 덮으려는 정치적 압력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내가 내 입장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야.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지금 추적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세계야. 무슨 뜻이야? 박민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이란 정보부가 북한 핵 기술자들을 빼내는 작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어. 소규모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지. 한정우는 깜짝 놀라 박민재를 쳐다봤습니다. 5년 전부터라고? 그럼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인 거야? 그렇지.
이란은 국제 제재 때문에 자체적으로 핵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지. 바로 북한의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거야. 북한은 외화가 절실했고 이란은 기술이 절실했어. 완벽한 거래였지. 한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야? 박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내가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30명 이상이야. 기술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명 가까이 될 거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개자는 러시아 마피아야. 그들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사람들을 이동시켜 각 단계마다 막대한 수수료를 받지. 북한은 1인당 수십만 달러를 받고 러시아 마피아도 비슷한 액수를 챙겨. 이란은 비싼 돈을 지불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한정우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형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박민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부상당했던 그 작전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거였어. 우리는 테헤란 외곽의 비밀 연구시설을 감시하고 있었지. 거기서 북한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어. 이란 정보부가 눈치챘고 추격전이 벌어졌지. 나는 총상을 입었고 동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 후 작전은 중단됐고 나는 현장에서 물러났지. 한정우는 박민재의 아픈 과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박민재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형. 몰랐어. 괜찮아. 이미 오래전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야. 박민재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한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테헤란 외곽 연구시설의 위성 사진이야. 10년 전 우리가 감시하던 곳이지.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 거야. 내가 찾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한정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연구시설이었고 높은 담장과 경비 초소들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공장처럼 보였지만 위성사진으로 확대해 보면 특수한 보안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형, 이곳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어?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좌표를 적어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우야, 내가 거기 직접 갈 생각은 하지 마. 이란은 지금 매우 위험한 곳이야. 외국 정보원이 적발되면 즉시 체포되고 최악의 경우 처형될 수도 있어. 알아. 직접 가려는 건 아니야. 다만 확인하고 싶어. 그들이 정말 거기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한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간 용병 조직을 이용할 거야. 정찰 임무만 수행하도록. 그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만 있으면 충분해. 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용병들이 적발되면 너한테까지 추적이 올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형. 나는 이 일을 끝까지 밝혀내야 해. 박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용병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종류의 일을 많이 해봤어. 정말이야? 고마워, 형.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만약 위험에 처하면 나는 모른 척할 거야.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만난 적도 없는 거야.
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형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 이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야. 박민재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 하나를 한정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마이크 데이비스야. 영국 SAS 출신이고 지금은 개인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 내 이름을 대면 도움을 줄 거야. 비용은 얼마나 들까? 생각보다 많이 들 거야. 아마 수만 달러는 각오해야 할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한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모아둔 저축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런 일에 쓴다는 것은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볼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그리고 정우야,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박민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북한 기술자들은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야. 적어도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야. 한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자발적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북한에서 그들이 받는 대우는 형편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이라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어. 안전한 환경, 충분한 식량,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한정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들을 구출해야 할 피해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형, 그들이 만드는 기술은 결국 무기가 될 거야. 중동의 불안정을 더 키우고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 맞아.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딜레마야. 그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막아야 하는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술집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지만 한정우와 박민재의 테이블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형, 나는 가봐야겠어. 마이크 데이비스에게 연락해 볼게. 조심해, 정우야. 정말로 조심해. 이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복잡해. 한정우는 술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중동의 사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정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민재가 말한 딜레마,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23명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민재가 준 좌표를 구글 어스에 입력하고 그곳의 위성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고립된 연구시설, 높은 담장과 경비초소들. 그곳에서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정우는 박민재가 보내준 마이크 데이비스의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배신하고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혼자의 힘으로 진실을 추적하는 위험한 여정. 하지만 한정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평화로운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핵기술이 중동으로 흘러가고 언젠가 그것이 이 평화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2019년 봄 한정우는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의 명령에 불복했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민수 안보실장은 그를 불러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한정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 과장, 안희안 선생, 정말로 이렇게 끝낼 건가? 예, 실장님. 저는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두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자네의 20년 경력이 아깝지 않은가? 연금도 명예도 모두 포기하는 건데. 한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양심입니다. 그렇게 한정우는 국정원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리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이크 데이비스와의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영국 출신의 전직 특수부대원으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정우와 만났고 테헤란 외곽연구시설 정찰 임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스터 한, 이 임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란 영토에서 무단 정찰을 하다 적발되면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이크는 노트북을 열어 작전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터키를 통해 이란에 입국할 겁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하고요. 테헤란에 도착한 후 현지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시설 근처까지 접근할 겁니다. 야간에 드론을 띄워 시설 내부를 촬영하고 가능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인원 배치도 파악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 기간 포함해서 한 달 정도. 그리고 비용은 $50,000입니다. 한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0,000는 그가 평생 모은 저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한 달 후인 2019년 3월 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정우는 민간인 신분으로 터키 이스탄불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마이크와 그의 팀원 4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중동 지역에서의 작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이란 입국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관광 비자로 테헤란에 들어갔고 현지 협력자가 준비한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협력자는 이란계 쿠르드족으로 정부에 반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우리 민족을 억압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비밀을 폭로한다면 나는 기꺼이 돕겠습니다. 이틀 밤 동안 준비를 마친 후 그들은 테헤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재가 준 좌표를 따라 사막지대로 들어갔고 밤이 되자 목표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언덕에 잠복했습니다. 한정우는 야간 투시경으로 연구시설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초소들이 보였고 건물 내부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이크, 드론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람이 적당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소형 정찰용 드론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드론이었지만 고성능 카메라와 열화상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은 조용히 날아올라 연구시설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우는 마이크의 컨트롤러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드론이 시설 상공을 선회하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관, 경비 초소, 주차장의 차량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내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레이더에 잡힐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봅시다.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는 망설이다가 드론을 낮게 내렸습니다. 드론이 건물 창문 가까이 다가가자 내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화상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마이크가 화면을 열화상 모드로 바꿨습니다. 체온을 감지하는 센서였지만 건물 내부에서 인간의 체온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드론을 다른 건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건물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지하에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이크의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연구시설이라면 대부분 지하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드론으로는 지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들어가 봅시다. 미스터 한,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인원만 들어갑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폭파 전문가 한 명. 나머지는 여기서 대기하며 비상 탈출을 준비합니다. 세 사람은 야밤에 시설 외곽 담장에 접근했습니다.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초소에는 경비원이 보이지 않았고 CCTV도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담장을 넘어 건물로 다가갔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마이크가 속삭였습니다. 한정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핵연구시설이라면 철통 같은 보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마치 버려진 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물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폭파 전문가가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고 각 방마다 실험실이나 사무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은 그대로 있었고 실험 장비들도 남아 있었지만 서류나 개인 물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먼지도 별로 없고 장비들도 깨끗합니다. 마이크가 한 실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건물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계단이 있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가봅시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니 더 큰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진짜 연구실인 것 같았습니다. 대형 실험 장비들이 즐비했고 벽면에는 복잡한 도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한 사무실 책상 위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고 내용을 읽는 순간 한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북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살았습니다. 이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안정과 자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제발 찾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정우는 종이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구하려던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미스터 한, 철수해야 합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합니다.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정우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진실은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시다. 한정우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팀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테헤란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란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23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감옥일까요? 한정우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2023년 가을, 한정우는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을 떠난 지 4년이 흘렀고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과거의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정보 보안을 컨설팅하고 때로는 개인 고객들의 의뢰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고 가족들은 안심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더 이상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한정우는 사무실에서 고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거리의 은행나무 잎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정우는 무심코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이메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짧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고 문체는 정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정우 과장님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를 찾으려 애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까지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과장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과장님은 저희를 구하려 하셨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저희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굶주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만드는 기술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저희가 매일 밤 짊어지고 가는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과장님, 세상에는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찾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한정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고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답장을 쓰려고 커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돌아오라고 설득해야 할까요?
한정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커서를 내리고 이메일 창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한정우가 답장을 보내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추적될 수도 있었고 그들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국정원을 떠난 날, 테헤란의 텅 빈 연구실, 그리고 한글로 쓰인 그 편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까요? 진실을 밝히려 했던 그의 노력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정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회색 지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생각했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20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때로는 위험한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적했던 23명의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포에서 도망치기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한정우는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한정우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니 빌딩 로비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정우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동 정세, 북한 핵 문제, 국제 정세.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더 이상 그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왔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저녁 식사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딸아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왔네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었어. 무슨 생각인데요? 한정우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질문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 딸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숙제로 돌아갔습니다.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경도 이념도 넘어선 곳에서 한정우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지만 맑았고 건너편 언덕에는 23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핵연구팀이 사라진 사건, 그리고 그들을 찾으려 했던 한 정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생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